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2021년 11월도 오늘로 안녕입니다. 자, 지난 한 달을 간략히 되돌아볼까요? 지난달 대선 본선 주자를 먼저 선출한 민주당 10월 10일이었죠. 11월 2일에 메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만 한 달이 채 안 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에 윤석열 후보를 선출한 국민의힘. 자, 김종인 영입에만 석주를 보냈고요. 총괄 선대위원장 비워놓고 개문발차했는데 어제부터 이준석 대표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정치의 문제점, 비생산성을 보여준 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월에는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년 국민들의 삶의 비전과 희망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국민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한 해 끝까지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내일 기분 좋게 12월을 열기 위해 오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현 방역 체계가 4주 연장됐죠.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오창석 평론가님께 먼저 물어봐야죠. 이준석 대표. 네.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정도 되면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텐데. 한 비선 상황실장 정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은 청년.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또래고.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바로 어제 저녁에 올렸습니다. SNS에 올렸죠. 그리고 한 40분 후에 이모티콘 같은 눈웃음을 짓고 있고 옆에는 이제 영어 P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일각에서는 흔히 말하는 우리 터미네이터가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 엄지를 che켜 세웠던 것에 반대로 엄지를 치켜 세우는 건 이모티콘에 B를 쓰죠. 네. B를. 이 B를 거꾸로 세운 반대로 세운 것이다. P로. 워워워 할 때 쓰는 거. 좋지 않은 것으로 쓴 것이다라고 이제 올리는 통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어요. 네.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적어도 이준석 당대표에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는 것 자체가 나의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것인지 나의 당대표로서의 임기가 여기까지라는 것인지는 추측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놨으나 지금의 상황상 안 먹힌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빙의 해석을 들어봤고요. 네. 자, 박 기자님 팩트는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대표가 뭐 이 페이스북 글은 어제 거 말씀해 주셨고 네. 오늘 아침 9시에 언론사 포럼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오늘 일정 많다. 그래서 윤 후보의 충청 일정 동행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들었다 이런 얘기했죠. 네, 미리 잡혀 있는 일정이었는데 오늘 아침 7시 56분에 취재진에게 문자로 일정 취소를 당에서 알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예정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기념식 참석과 라디오 인터뷰 같은 일정도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네.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실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몸이 좀 안 좋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지금 전화도 불통입니다. 네.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들과. 그런 상황에서 당에서는 몸이 좀 안 좋다. 또 김기현 당 원내대표는 어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한다. 과음한 것 같다. 하면서 큰일이 아니다라고 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면 뭔가 큰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충청권 윤석열 후보의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받지 못하고 또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이준석 대표의 반대에도 선대위에 합류를 했잖아요. 네. 이런 걸 두고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 패싱 논란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맨 처음에 당사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할 때 당에 이제 들어온다고 원서를 쓸 때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없었습니다. 입당 때도 패싱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김병준 위원장이 원톱으로 되면서도 이준석 대표와 교감이 없었던 걸로 좀 보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쌓여왔던 게 폭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단독 기사가 뜬 게 있었어요. 네. 한 매체에서 국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자리 없앤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기사를 공유했어요. 공유하면서 익명 인터뷰하고 다니는 그분 이제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다니는군요.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내부에서 김종인의 자리를 지우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기사로 이야기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네.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또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다시 제기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을 크게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밖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뭐 기분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막 댓글로 여러 가지 뭐 서로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니 다시 국민의힘 노인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비판을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좀 비판을 하는 분들은 아니 대통령 후보가 이준석인 줄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심상치 않은 게 여러 가지 사인으로 정치인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입당 패스가 있었고 충청 일정 패스가 있었고 김병준 선대위원장 인터뷰할 때도 몰랐다라고 저녁에 바로 인터뷰했었죠. 이수정 경기대 교수 반대했는데 입당했죠. 이수정 교수는 오늘 오전에 기사를 내서 이준석 당대표 직접 만나서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상황도 사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네. 사전에 설득을 하고 나서 입당을 시키든지 입당을 부르시키든지 해야 되잖아요. 입당하고 나서 네. 설득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모욕적이거든요. 이게 양쪽 다에게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당대표한테도 그렇지만 그렇죠. 영입해서 모셔온 분한테 그렇죠. 대표랑 조율이 안 돼 있으니 당신이 설득하시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둘 다에게 모욕적인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계속 타격을 받았는데 제가 어떤 포인트에 주목했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기자들 당연히 취재하기 위해 전화를 많이 할 거잖아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배터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일 정도로 네네네. 그래서 전화기를 꺼놨어요. 본인이. 네, 왜냐하면 회의에 들어가야 돼서. 본인 자랑하는 거죠? 네, 아니. 그때 인기 이제 많았다. 궁금하니까. 그렇게 기자들이 나에게 몰렸다. 저도 전화해봤습니다. 네. 저기 우리 오창수 평론가에게. 네. 박정호 기자 정도면 바로 끊죠. 안 받아. 중요하지 않은 게. 두 분 악연이네. 그래서 얘기하세요. 꺼놨는데 꺼놓고 회의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다급하게 와서 제가 회의장에 참석한 걸 보고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왔을 때 그 당직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바닥에서 휴대전화를 꺼두는 것은 잠적입니다. 네네네. 휴대전화는 절대 끄지 않으셔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정치판에서. 네, 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끄면 안 된다. 이 행위가 받지 않는 것과 끄는 행위는 완전히 다르다. 네, 끄는 행위는 아예 차단을 시키겠다는 의지로 들리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지만 정치인에게 전화기를 끈다는 건 다른 사인이 될 수 있겠구나 느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2012년부터 정치를 해서 지금까지 만 10년 정도 가고 있다면 그렇죠. 휴대전화를 끈다는 것 특히나 그냥 지역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최고위원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휴대전화를 꺼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인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를 리가 없다. 절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어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터졌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끈 것조차도 정치적인 이제 뭔가 메시지다. 이 시그널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이죠. 오늘 아침에 뭐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심각한 내용 아닌 것 같다. 그만둔다는 얘기 아닐 거다 이랬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어제 좀 과음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 외부적으로는 해프닝으로 우선 좀 막아놓고 또 조율을 시도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 있을 때 그때 생각이 좀 났어요. 그때 뭐 비례대표 순번이나 이런 것 가지고 또 맞아요. 당내 세력 간의 갈등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집으로 갔죠. 자택에 칩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문재인 대표가 급 귀경했어요. 양산에서 아마 지금 바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설득하는 문재인 대표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마음을 좀 돌렸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예, 네.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네.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 어떻게 보면 뭐 이번에 회자되는 말로 깐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해서 삼김 체제는 안 된다 이런 시그널 이준석 대표도 계속 보내왔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을 좀 대변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잠적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가 찾아왔지만은 과연 윤석열 후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비단 주머니까지 만들어서 주고 네네. 실물 비단 주머니까지 만들어 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 이준석 대표의 정성이나 연결에 대해서 좀 반응하는 상응하는 그런 어떤 대우나 예우나 이런 걸 좀 안 해줬던 게 아닌가 그런 거 들어요. 아니 네.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선물까지 막 갖다 주고 했는데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런 전략을 안 받아준다. 이거는 좀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단 주머니 얘기를 오랜만에 하시니까 어제 이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삼국지에서 어떤 인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변을 안 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이 비단 주머니가 삼국지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갈공명이 조자룡에게 줬던. 그렇네요. 예.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네, 지난주에 있었던 간담회. 닥터집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맞아요. 예. 바로 그 간담회였죠. 네. 자, 지금 어쨌든 뭔가 좀 큰일이 터진 것 같다. 이우창석 평론가의 분석이고 또 이제 당내에서는 중대한 일 아니다. 중대 결심 아닐 것이다. 하고 지금 또 이걸 좀 해명하는 또 역할들도 있고 이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곧 뭔가 설명을 하겠죠. 언젠가는 나타나고 빠르면 오늘 나타나야겠죠. 네네. 언젠가는 너무 멀게 느껴지네요. 오늘 내일. 네, 뭐 오후에도 입장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해프닝이 끝날지 아니면은 또 뭔가 메시지를 낼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물러나거나 아니면 직을 포기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양측이 벼랑 끝 전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큰 충격이 있었다라고 제가 추측을 했는데 그 충격을 무마시키거나 또는 그 충격을 반대로 가거나 내가 원하는 건 하나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도 쉽게 복귀하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와중에도.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여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늘 복귀해서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됐다. 과음해서 지금까지 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합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올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벼랑 끝 전술 조금 하루 정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루 정도 더 갈 수 있다. 자, 오늘이냐 내일이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게 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이제 당내 갈등 상황에서 이 국민의 자리는 어디인가? 지금 뭐 국민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 자리 어딘가 고민인데. 자, 이준석 당대표를 그나마 좀 지원 사격 지지해 오던 선대위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홍준표 의원 한마디 했죠. 네. 이 홍준표 의원도 그동안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를 좀 응원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내었는데 이번에도 당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을 망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 돼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설쳐서 대선 캠프가 잡탕이 됐다. 지난번에 잡탕밥 얘기 한번 했는데. 이번 잡탕이 됐다라고 지적을 했고 벌써 자리 싸움이나 하니 참 한심하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청문홍답 코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동안 청년들이 질문하면 다 답을 해주는데 단문 댓글을 많이 달아요. 네네. 대여섯 짧게 글자. 했죠. 짧게 다는데 안 합니다. 답변 불가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준석 대표 관련된 질문이 오면 길게 그래요.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중진들이 몰려다니면서 당대표를 저렇게 몰아세우니까 당이 산으로 간다. 이런 글도 남겼고 밀려난 중진들이 대선보다 자기 살 길 찾기에 정신이 없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자, 중진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으로 당내 상황에 책임을 이제 또 돌린 홍 의원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여당으로도 한번 가봐야겠죠. 자, 이재명 후보는 이게 영입 1호 인사 발표가 나오면서 그 대상인 조동현이라는 인물이 확 부각이 되고 있어요. 누구냐? 누굽니까? 네. 조동현 교수고요. 교수예요. 지금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고 군 출신의 우주산업 전문가 또 군사 전문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라고 이재명 후보는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워킹맘이기도 하고 또 나이대가 30대입니다. 30대. 청년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여러 가지를 다
그렇습니다. 포함하고 있네요. 네, 30대 여성이고 워킹맘이고 또 군사 안보 분야, 항공 네. 분야의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가다. 여러 가지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데요. 키워드는 두 가지 같아요. 미래와 청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산업적인 것도 그렇고 미래를 봤을 때는 우주항공 분야에 계속 볼 수밖에 없고 네. 오늘 눈에 띄는 발언이 지금 뉴 스페이스가 시대적인 화두가 됐는데 영어로 뉴 스페이스 이 조 위원장이 이 조동현 위원장이 새로운 우주 뉴 스페이스를 추구하는 것처럼 민주당 선대위에 뉴 페이스가 돼달라. 이렇게 마치 라임을 맞춘 듯한 그러네요. 그런 얘기도 이재명 후보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는 미래를 향해 가고 또 청년을 배려한다. 이걸 좀 보여주는 오늘 인재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조동현 서경대 이 군사학과 교수 보니까 이제 30대 여성이면서 워킹맘인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네. 예, 육군 소령 출신이네요. 네, 이게 스펙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육사를 2004년에 졸업을 하고 이라크 자이툰 사단 한미 연합 사령부에서 17년간 복무했다. 오래 복무했네요. 네, 그리고 경희대와 미국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제 지난해 서경대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는 흔히 말하는 오버스펙입니다. 과스펙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과 비교하신 본인과 다른 비교했을 사람들과 비교하더라도 여러 사람과. 그러니까 제가 오버스펙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네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충분히 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올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는 인물인데. 네, 그러면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올 이유를 만들었는가가 첫 번째 이유가 네네네.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데 인재 영입을 했다. 그러면 대변인 할 겁니까 이 사람이? 네. 아니죠. 선대위에서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워킹맘 현실, 국방 그리고 우주와 관련된 얘기를 할 지금 텐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네, 그러면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면 지금 이 송영길 대표급이잖아요. 투톱으로 가는 겁니다. 투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선대위원장 해주세요 해서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대통령판이라는 큰 곳에 오지 않았는데 조금 제가 그냥 소설을 써보자면 소설을 쓰세요. 스페인의 카르멘 차콘이라고 네. 만삭을 하고 국군 앞에서 사유를 받았던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민에 의한 군의 통제. 야, 그럼 미래 여성 국방장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람. 국방장관이 될 수도 있는. 또는 여성으로서의 군 수뇌부에 들어갈 수 있는 파격 발탁할 수 있는 것까지 열어둔 인사다. 왜냐하면 선대위원장 한다고 지금 이 커리어를 포기한다고요? 네네. 선대위원장 여러분들 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선대위에 여야에 참여하는데 지금 오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겨줄 수 있는 것까지 가야만이 권한까지도 줘야. 네, 인재 영입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사람을 데려왔으면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선대위원장이 넘어서 정권을 재창출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으니 이재명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실무 직책을 맡을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선거만 뛰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박 기자님? 네, 아마 이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그 집권 이후에 판도 좀 보고 영입하지 않았을까 그런 분석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예전에 그 피우진 보훈처장 등 보훈처에서 지금 황기철 보훈처장도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도 어찌 보면 뭐 여성이 맡지 말라는 법도 없죠. 사관학교 그러니까요. 출신이고 그렇기 소령 때문에. 예편인데 자, 이 소설이라고 하셨지만 그런 미래가 열려 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미래로 갈 선대위를 지휘해 줄 것이다. 이렇게 또 리더십을 요구를 했네요. 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도 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교통정보 먼저 듣고 와서 또 야당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12시 39분을 넘은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경부터 서울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에서 일찍 방향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빗물에 침수가 되면서 복구 작업 때문에 그런데요. 서부간선 도로 등 다른 도로로 우회를 해주셔야겠고요. 그래도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향은 정상 소통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빗길에 여러 돌발 소식도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동호대교를 조금 못 가서 3차로에 추돌 사고가 났고요. 여파로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서울 방향으로는 수서 초등학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정차해 있어서 뒤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 목포 쪽은 팔국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재명 후보의 영입인사 1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30대 워킹맘이면서 이 우주항공과 군사 분야 전문가인 조동현 교수였다. 그 내용을 저도 누군지 모르니까요. 오늘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야당으로 넘어가서 지금 윤석열 후보 또한 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에 있다 그러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 토크 콘서트를 이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년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뭐 탕수육 먹을 때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고, 근데 대답은 이 간장에 고춧가루 풀어서 식초 넣어서 이렇게 그거 맛있죠. 네, 찍어 먹는다라는 대답이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중국집에 가면 네. 일단 간장에 고춧가루를 풀잖아요. 네. 군만두도 거기 찍어 먹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건 부먹에 해당해요? 찍먹에 해당해요? 굳이 따지면 찍먹이죠. 왜냐면 간장을 그렇죠. 부어서 먹는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 시럽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소스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대답이 있었고,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이거 같아요. 한 참석자가 자칭 킹메이커라는 사람에게 휘둘리고 심리 게임을 벌이는데, 이런 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한 피로감이 밀려오고 정치의 환멸감을 느끼게 된다. 김종인 전 위원장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네, 그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이 킹메이커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킹메이커다. 이렇게 윤 후보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글쎄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확실히 좀 선을 긋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값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시장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잘 풀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공주도로서 임팩트 있게 공급하면 집값이 잡힐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년층을 대변하는 오평론가님. 네. 어떻게 좀 와 닿습니까?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답변이다. 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변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부먹이냐 찍먹이냐라는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이제 대선 국면에서 뭐 나올 수도 있는 질문인데 깊이감 있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정책적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 좀 많이 아쉬웠고, 이건 아마 윤석열 캠프 측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도 좀 많이 아쉬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먹 찍먹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집 구하느냐, 취업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수준이 조금 낮아서 조금 아쉬웠다. 결국은 이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답변의 수준도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청년들이 원하는 답변, 그러니까 만난다고 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잡는 게 아닙니다. 네. 만나지 않더라도 답변이 전파가 되면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윤석열 캠프는 청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후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고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궁금하다. 그런데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즘은 또 예능에도 나가서 국민 주목도 받고 하니까 뭐 부먹 찍먹은 저는 이게 몸풀기 토크. 네, 몸풀기 토크인 것 같아요. 딱. 네. 근데 이제 좀 아픈 지적이 킹메이커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킹메이커고 이 청년 여러분이 킹메이커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이 논란이 있으니까 논란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킹메이커 이 논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오늘 윤석열 후보가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네. 청년과 함께하는 2022 정권 교체를 위해 오늘부터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을 공개 모집한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청년 보좌역 공개 모집. 선대위사나 다양한 본부와 부서에 배치돼서 활동하게 될 거다라고 공개 모집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네. 시장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풀겠다. 집값 문제인데 그 다음에 바로 공공주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시장 원리를 이제 보통 신봉하는 자유시장경제 입장에서는 이 공공의 역할을 최대한 배제하잖아요. 네. 공공주도로 임팩트 있게 공급해서 집값 잡겠다는데 앞에는 시장 원리를 얘기해서 시장 원리와 공공주도가 이거 좀 보수적 경제학에 따르면 이게 배치되는 거 아닌가? 아마 뭐 해석을 굳이 하자면 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제 공공이 시장 원리에 따르도록 하겠다. 아. 이런 의미로 이제 공공주도를 네네네.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하나 썼는데요. 네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 비교라는 그래요. 그래픽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거기 보면은 첫머리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민간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 총 250만 원 이렇게 네, 나와 있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답변은 이제 그런 뜻으로 네.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양당 모든 후보 또 다른 대선 후보도 집값을 잡는다 이런 표현 좀 안 썼으면 네네네네. 좋겠습니다. 잡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하다는 거 이미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안정화시킨다. 네, 그러니까 집값을 함부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은 집값이 그래요, 떨어지겠지. 그래요. 잡는 것도 주체가 있으니까 네. 통제하려는 이제 행동과 의도를 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공급을 안 하고 네네. 대출 비율을 낮춰서 집을 함부로 못 사게 하면 투기꾼이 사라지겠지 했는데 이게 이 집이 남은 집이 한정판이네 다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동산 급등의 요인이었는 첫 번째인데 뭐 유동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다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국민들이 이미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요. 이 두 문장만 이제 이어서 듣고 궁금했던 모순되는 거 아닌가? 이걸 지금 오창석 평론가가 아주 윤 후보에게 빙의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시 친윤 평론가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무리도 좀 있었어요. 행사에 청년과의 이 토크 콘서트에 1시간 늦었어요. 네. 네, 이게 사실 이 방송사 일부 방송사에 네. 생중계가 됐거든요. 유튜브 생중계가 예, 예, 됐는데 정말 윤 후보가 계속 안 오는 상황이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게 계속 나가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뭐 댓글로 여러 가지 방송은 또 얘기가 시간이 있었는데.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는 조금 시간이 여유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후보가 오기로 한 시간에 안 오고 그냥 후보 자리 비어 있는 상태에서 방송이 유튜브 라이브가 됐다는 것 자체 글쎄 여기에 대한 비판도 좀 있었고요. 1시간 정도 지각을 했는데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뭐 네, 사과를 했고 네. 근데 4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요. 기다린 시간이 대답을 나눈 시간보다 네. 길었다라는 것은 좀 뼈아프고 보수 언론에서 약간은 경고나 길들이기가 좀 있다. 제가 보니까 조선비즈라는 기사에 네. 윤석열 탕수육 부먹도 찍먹도 아닌 고춧가루 푼 간장에 찍어 먹는다라고 헤드라인 쓰고 부제목으로 네. 성심당 튀김소보로 지각하더라도 사 먹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것만 캡처하면은 아니 소보로 사 먹는다고 느껴졌던 거야? 네네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다른 검사 얘기. 시절에 네. 라고 나오고 대전에 네. 왔을 때 그렇게 네. 했다. 근데 그러니까 요번에 그런 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길들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절대 지각하지 마.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걸 그렇죠, 보수 언론에서 할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지각은 좀 과도하게 문제가 됐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검찰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이게 실질 심사가 곧 있겠죠? 네, 내일 오전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요? 심사를 통해서 검찰과 곽상도 전 의원이 좀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 차례 조사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되면 네. 정말 이 윗선 수사나 아니면 50억 클럽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이 탄력을 국무에서 받겠고. 살 걸로 보이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특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거 내일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면 이르면 내일 밤 아니면 모레 새벽 정도에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 굉장히 내일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마지막 날이라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평론가님, 이 국회가 이제 예산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가 오늘 끝나야 되는 거죠. 네. 법정 시한이 내일입니까? 12월 1일? 네, 오늘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 오늘입니다. 예. 오늘까지 예. 통과가 돼야 돼요? 본회의 통과. 본회의 통과는 이제 12월 2일. 2일. 그러려면 본회의 열리거든요. 예산 심사가 오늘 그렇습니다. 끝나야 된다. 심사 시한이 심사가. 오늘인 것인데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은 증액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매년 예산안 심의할 때 똑같았죠.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네네. 똑같이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증액.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네. 증액하자 얘기하는 쪽으로 가고 야당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면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늘 했었던 옥신각신이긴 하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힘을 많이 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아니요, 저는 힘 뺄 거라고 봐요. 과거에는 쪽지 예산 얘기가 많았고 요즘은 쪽지를 안 쓰니까 네. 카톡 예산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참 신통하게도 네. 12월 2일 법정 시한 뭐 이게 좀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되고 나면 여야 의원 모두 지역구에 플랜카드. 제가 우리 지역 예산 네. 얼마 확보했습니다라고 다 홍보를 해요. 네. 그렇게 뭐 되니 안 되니 싸우다가 결국은 행복한 다 연말을 맞이하더라고요, 다들.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이게 나눠 갖기 네.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늘 있죠. 네, 근데 그리고 플랜카드 프린트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시간을. 그래요. 자,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은 역시 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수도권 서울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90%를 넘었다. 의료진 네. 얘기를 들어보면 80%가 찼다는 건 이미 의료진이 포화 상태란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 기자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심각한 게 저희가 이제 수도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수도권 얘기를 많이 하고 지역은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좀 여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봐도 이 중증병상 가동률이 80%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78.5%예요. 네. 수도권 보면 88.5%고 그만큼 이 병상이 모자라고 또 앞으로 병상 모자라는 이 속도, 그러니까 모자라는 이 병상이 더 많아질 거다.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행에서 나타나는 게 중증 환자 수고 그다음에 병상 문제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정부가 병상 확보에 힘을 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또 2부 첫 코너 10분 인터뷰에서 저희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수습의 우리 손 반장님을 좀 연결해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이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9182님 저희 청취자 본부장님의 신청곡 클론의 돌아와 신청합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근데 또 아까 얘기 나눈 걸 보면 돌아오지 마 이런 또 일부 세력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9182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클론에 돌아와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동구의 헬스보이 김영남입니다. 전 요즘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줍깅입니다. 조깅을 하면서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죠.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반복 운동으로 나는 뱃살 다이어트, 지구는 쓰레기 다이어트, 일석이조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교롭게 일이 틀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더니 하필이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아침에 늦잠을 자버려 일이 다 틀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식혜는 흰밥을 고들고들하게 한 다음에 엿기름 가루를 우려낸 물을 부어서 따뜻하게 두면서 삭힌 우리의 전통 음료죠. 찜질방 하면 생각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식혜와 형태가 비슷한 음식으로 식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발음이 같게 들리기도 해서 종종 이 두 표현의 표기형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음료인 식혜와 음식인 식혜에서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음료의 경우는 모음 예를 쓰고요. 음식 이름의 경우는 모음 애를 씁니다. 모음 애를 쓰는 식혜는 생선이 많이 잡히는 지방에서 가자미나 명태 같은 생선에 매콤한 양념을 첨가해서 만드는데요. 함경도 가자미 식혜나 안동 식혜 같은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음료 식혜의 해와 음식 식혜의 해의 한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서당 선생의 실력을 가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흰 밥과 엿기름 가루로 만드는 식혜는 초해자를 쓰고요. 생선으로 만드는 식혜는 젓갈해자를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제가 대변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분은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전국에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조금 약해지면서 비가 잦아들거나 그친 곳도 있지만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강원도와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북서쪽에서 밀려 내려오는 찬 공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며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이 20에서 50mm, 강원도와 충북, 경상도는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눈으로 내리는 지역은 강원 산지와 제주도 산지 2에서 7cm, 강원 내륙과 충북, 전북 내륙은 1에서 3cm, 경기 동부와 충남, 경상 서부 내륙은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서해안과 제주도 등 전국 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3도, 부산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고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전국 평균으로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에 영업 제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 방역 태세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자주포 K9의 이집트 수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K9은 처음으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흑자가 지난 약 10년간 확대폭을 키워온 데는 고령화에 따라 저축인구 비중이 상승한 점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최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가 3,032명,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도 매우 높은 단계로 나와서 심각성이 제기된 가운데 어제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현재 방역 대책이 4주간 더 유지되게 됩니다. 오늘 10분 인터뷰에서는요, 새로 발표된 내용들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손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특별방역대책 발표가 좀 늦춰지다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 늦어졌던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4주간의 위험도 평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또한 이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견 수렴을 갖다가 좀 더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2, 3일 정도 더 여유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어저께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요. 자, 심층 평가가 필요했다. 자, 어제 대통령 주재 특별 방역 점검 회의 있었고요. 이후 관계부처들이 회의를 이어간 끝에 특별 방역 대책을 공동 발표했는데요. 자, 우선 눈이 간 것이 3차 접종이 기본 접종이다. 이런 원칙으로 접종 완료의 정의가 바뀐 상황인데요. 3차 접종의 필요성 좀 강조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확진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 속도보다 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좀 더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주요한 원인들은 고령층의 감염들이 좀 많아지는 게 그 주요 원인들입니다. 네. 그런데 중증 환자의 85%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종례적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만 이 고령층 환자 중에서 한 반절 정도 고령층 중증 환자 중에서 한 반절 정도는 지금 과거에 접종을 받으셨다가 면역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되신 분들이고, 네. 나머지 반들은 접종을 받지 않는 고령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주 초기에 좀 접종을 받으셨던 고령층들의 추가 접종을 굉장히 빨리 서두르는 게 네. 중증 환자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령자분들이 위험하다. 이건 우리가 이제 계속 강조가 돼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2월 말에 이제 접종이 시작될 때 고령자부터 맞았으니까 이분들이 맞으신 지가 좀 또 기간이 오래된 것이죠. 자, 그럼 통상 2차 접종 후에 저희가 2차 접종하고 이제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자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 정도 기간 후에 3차 접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연령별로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고령층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크시기 때문에 네. 4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으실 걸 제가 지금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을 완료하신 이후에 4개월이 경과하셨다면 지금 추가 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안내 문자도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은 50대 이하 일반 국민들 네. 50대 이하, 60대 이하의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5개월을 중심으로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으시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금 뭐 각종 안내와 그런 접종 기회들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네,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우리 고령자 60세 이상 4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60세 미만 5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 거리두기로의 회귀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또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방역 패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생겼는데 자, 만 18세 이상 전 연령층 지금 6개월로 정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접종 간격은 4개월, 5개월로 연령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이 부분을 별도로 구별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여러 혼란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5개월을 기본으로 두고 이제 추가 접종을 받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1개월을 붙여서 6개월을 기본 간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6개월을 기본 간격으로 설정했던 거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인 것이고 네. 아까 그 추가 접종 제가 3차 접종이라고 좀 강조해서 부르고 있는 이거는 그 접종 간격을 지켜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60세 이상인 분들은 굳이 6개월을 꽉 채워서 접종을 받으시는 것보다 4개월이 넘었으면은 조속히 좀 이 추가 접종을 받으시는 게 훨씬 본인에게 좋으십니다. 네. 자, 하지만 우리가 뭐 운전면허라든가 여러 유효 기간이 있는 이제 증명서들을 쓰고 있으니까요. 여권도 그렇고요. 이 6개월이 지나면 방역 패스는 유효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통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접종을 하셔야 유효 기간이 이제 연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세대별로는 고령층 60세 이상은 4개월, 60세 미만은 5개월에 접종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권장을 하셨습니다. 자, 연령별로 적용이 달라지거나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 개월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접종 간격은 조금 이 대상별로 다를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의 그 관리 상황이라든지 국민들의 인식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굉장히 좀 지켜지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 6개월로 지금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예, 변경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최근에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요 백신 부작용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방역 패스 확대 정책은 백신 강제나 다름없다.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또 사례가 있습니다. 방역 패스를 좀 반대하는 이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방역 패스를 하더라도 사실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이라고 하는 다른 길도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PCR 음성 확인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48시간 동안은 동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보완적 조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접종을 강화해서 접종을 통해서 전체적인 위험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네. 예전과 같은 거리두기를 몇 년간 계속 상시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사회경제적 피해라든지 혹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피해가 너무 누적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코로나와 함께 3, 4년간을 공존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방역 패스 없더라도 PCR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예, 지금 근데 PCR 검사는 48시간 유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한 곳은 적어도 이제 이틀에 한 번은 PCR 음성 확인이 돼야 그걸로 출입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적 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 등 이 검토는 됐는데 결정된 건 없어요. 추가 논의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대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의 돌파 감염과 미접종 감염 쪽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추가 접종을 최대한 서둘러서 가는 게 제일 핵심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어제 그것 때문에 뭐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 설정이나 혹은 이제 고령층의 경우에는 아예 예약 없이 아무 의료기나 가셔도 바로 접종이 가능하게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요. 다만 그와 함께 이런 추가 접종이 좀 충분히 진행되고 효과가 나오려면 한 3, 4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이런 사적 모임을 좀 제한을 하거나 혹은 이 방역 패스의 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여러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전체 사회에 이 인생 경제 쪽의 영향도 크고 국민들의 불편도 좀 커지는 방안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네. 각 위원들이 좀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이 부분만 다시 좀 검토를 해보자라고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금주에 저희가 그런 의견 수렴을 좀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83%를 넘으면서 지금 재택치료 확대로 대응한다. 이런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이 사실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일전에 이제 천은미 교수님 인터뷰를 할 때 재택치료라는 표현이 좁은 의미의 정의로 본다면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택 대기라고 해야지 재택 치료는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제 반론도 있었어요. 재택 치료 지원 확대책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 한 80%는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본 원칙을 병원에서의 치료 혹은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준의료기관적 기관에 격리를 시켜서 치료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사실 확진자 증가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무증상 경증 환자까지 전부 의료기관 또는 준의료기관적 시설에 집어넣어서 이제 격리를 하면서 의료 치료를 갖다 제공해 주는 게 네. 저희 의료 체계 측면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네. 오히려 이제 이 의료 체계의 여력은 중증 환자 쪽으로 좀 집중시키고 이런 무증상 경증 환자분들은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게 네.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재택 치료를 좀 기본으로 이제 제공하는 것으로 이 체계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재택에 무증상 경증 환자가 있는 것으로 놔두고 네. 의료 체계가 가동됐었습니다. 외국들은 대부분. 근데 그때는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재택 대기 상태에 가깝게 네. 별다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그냥 이제 알아서 혼자서 거기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들입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택에 계신다 하더라도 치료 의료기관을 연결시켜서 하루에 2번 이 체온 측정이나 산소 포화도 등을 갖다가 체크해드리고 증상이 혹시 나타나는지 상태가 위험해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의료진들이 네. 관리하는 체계로 지금 재택치료 체계를 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는 뭐 방치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내는 그래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루 2번 체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재택 대기 방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오미크론 공포가 또 많이 최근 이 언론 보도로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이 전염률, 또 치명률 이걸 파악하는 게 좀 여러 주가 걸릴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대처 방안 내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너무 초기 상태라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밝혀진 부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적 특성상 아마 예방접종 백신의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구조 쪽에 있던 문제들과 네. 남아공 쪽에서의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 특정 레포트 정도가 지금 있는 상태에 있고 아마 WHO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지금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 영향을 밝히는 거는 한 2, 3주 정도 시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2, 3주 그렇지만 정도. 현재까지 들려지는 바로도 예방접종의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측면이나 감염 속도가 좀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좀 위험 시그널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도 지금 남아공 쪽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경우 단기 부분 지금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네. 정돈을 해놓고 있고 예. 저희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자택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좀 열흘간 격리를 하면서 계속 PCR 검사를 통해서 감염됐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좀 상당히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혹여나 들어올 가능성을 지금 계속 차단은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궁극적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현재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델타보다 더 감염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끝까지 차단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좀 고민거리이고 네. 앞으로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보 파악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 검역으로 막고 있다. 델타도 우리가 막는다고 막았지만 결국 또 들어와서 우세종이 됐으니까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이 정보를 잘 분석해서 대응체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뒷이야기들을 세밀하게 듣는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야당 출입하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여당 출입하는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영화 케이블 TV에서 해리포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두 분 생각이 났어요. 불사조가 막 나오길래 야, 우리 박순봉 기자, 최영찬 기자 잘 계신가? 주말에도 취재 바쁘겠지. 대선 레이스니까요. 자, 먼저 일부에서 짚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SNS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오늘이 시작되고 반나절 지났으니까 박 기자님, 이거 지금 오후 일정 나타날 가능성 없습니까? 네, 일단은 공지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 일정은 오전 7시 55분쯤에 취소를 했거든요. 네, 이게 네. 언론사 포럼 행사였는데 오전 9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한 1시간 전쯤에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오전 중에 이 대표 행동에 대해서 지금 기자들이 계속 취재를 했는데 네. 당대표 공보 보좌역이 있거든요. 네, 명의로 입장문을 냈는데 금일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모든 공식 일정은 취소됐다 이런 내용을 내놨거든요. 금일 그래서 이후? 그럼 이게 계속 조금 취소됐다? 애매하게 써 있잖아요. 네. 금일 이후라고 하니까 뭐 내일부터인 언제까지인지. 건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모든 일정이 다 공식 일정은 취소가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파업을 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대표 파업이다? 네, 공식 일정에는 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다만 이제 대표실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맡고 있는 몇 가지 직책들이 있잖아요. 네. 뭐 상임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미디어 홍보미디어 본부장. 총괄본부장 역할도 네. 맡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비공개 회의는 아마도 할 걸로 알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 일정은 좀 몸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 중에 전체적으로 쭉 어제 하루 이준석 대표의 일과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어제 점심 때 초선 의원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고. 여의도에서 했고요. 밤에는 초선 의원들 다른 초선 의원들하고 또 저녁 식사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핵심 측근들하고 만난 걸로 추정이 돼요. 만났거나 전화 통화를 했거나 둘 중에 네. 한 가지는 했던 것 같고 아하.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좀 내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침 일정은 이제 오늘 이후 일정은 좀 취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회의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뭐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은 어떤 뭐 사퇴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미 파업 조치는 내려진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당 조직이 일반 기업하고는 다르지만 당대표가 CEO잖아요. 정당 조직에. 그런데 이게 CEO가 파업하는 경우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 참 희한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한 가지 확인드리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 중대 결심 뭐 대단한 거 아닐 거다 수습될 거다 이런 이제 취지의 이야기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디 좀 과음해서 벌어진 해프닝 아닌가 하는 이제 뉘앙스 요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제 저녁에 술자리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점상.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때? 그런데 다만 그 글 자체를 이제 술에 취해서 썼을 수는 있으나 이게 뭐 전혀 예견이 되지 않은 돌출 행동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어려운 게 네. 오늘 오전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이 대표 측근 중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불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패싱이? 이대로 쭉 진행이 된다라면은
지지율이 좀 빠질 것이 우려가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 대표가 했었고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언급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려를 어떤 했네요. 우려가 있었다라는 건 분명하고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이 측근들도 하는 얘기는 예상보다는 좀 대표가 빠르게 이런 뭐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술자리에 연결이 됐는지는 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일정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대표가 왜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였느냐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수정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는 일단 이수정 교수가 임명이 됐던 거죠. 선대위원장이 됐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 때 어떤 분위기였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후보의 선택 사항이니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대표가 비공개 회의 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반대는 했었으나 네. 뭐 큰 문제 제기는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마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불협화음이 나왔던 게 충청 일정을 가는데 사전에 조율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거든요. 공식적인. 공개적으로도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불만이 쌓였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나온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직 자리는 이제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가 하나 있어요. 거기 표현을 보면 거기 아마 이 표현이 문제가 됐을 거라고 지금 측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이 대표는 이대남의 관심 대상일지는 모르나 이대녀들에게도 혐오 대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일종의 공격으로 많이 여겼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오후쯤에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약을 해보자면 이게 결정타의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결정타라고 하더라도 앞서서 계속 잽이 날라온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까지 거론이 되다 보니까 아마 어떤 뭐 중대 결심이라든지 일종의 어쨌든 지금 파업은 돌입을 한 상태잖아요. 요것 역시 중대 결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움직이게 된 계기가 되지 않나. 지금 일단 시간 순서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큰 한방이라기보다는 잽들이 계속 쌓여왔다. 이 대표의 불만도 점점 커지다가 이제 부글부글하게 된 거 아니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 기자님 민주당에서 저는 이례적으로 본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이 자, 어린 대표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또 취지의 이 이야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를 편을 든다기보다는 좀 조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오히려 돼요. 오히려 상대 당내에서 벌어진 일을 조롱하는 표였다. 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만 때리는 그 의원이 있어요. 청년 의원이자 이제 선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인데. 아마 매일 논평 내지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계속 때립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대표 당신 상당히 지금 지금 뭐 패싱 당하고 있는 거 맞다. 지금 그걸 인정해라. 그게 패싱이야 형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롱조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당은 다르지만 어쨌든 청년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준석 대표는 뭐 원외이긴 하지만 원내에 있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랑도 굉장히 사적으로 가깝고 그 둘이 뭐 사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도 막 보도가 된 적도 있고 어쨌든 그런 사이들이 많아서 2030 청년 세대들 그 국회 밖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를 해나가는 이제 미래 세대인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30대인데 당수가 됐단 말이죠.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청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쳐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했죠 당시에. 이제 세대 교체가 빨리 이루어진다. 우리 드디어 우리도 이제 중심에 설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잘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걸 보니 당 대표까지 됐는데도 좀 패싱을 당하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롱하지만 또 속으로는 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섞인 이런 좀 성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민주당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권 딱 장악할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이든 정당으로 보이겠네. 송영길 대표도 젊은 당 대표인데 민주당의 쭉 역대 대표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이제 불안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 정치에 대한 또 격려 박수도 있었는데 당을 초월해서 그게 좀 이게 난항에 직면한 거 아니냐. 자, 그래요. 자, 어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당대표 이전에 제 일정이잖아요. 저는 오늘 못 가요. 오늘 그 외교사절 만나는 것도 있고 예, 제 일정 가득하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언론이 제가 안 가면 또 해석을 붙일 거 아닙니까 뒤에다가.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 협조 안 한다 또 이렇게 또 이간질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자 이준석 대표는 뭐 방송인으로 여러 또 방송에서 뭐 패널로 활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그 표정과 목소리 알고 있는데 자 당대표 이전에 제 일정이잖아요. 이 첫 문장을 딱 말하는데 박순봉 기자님이 목소리가 떨리면 화난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네. 이준석 대표 측근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인터뷰를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좀 목소리가 떨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감정적으로 좀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네네.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글 쓸 때 짧게 쓴다 그러면 좀 술을 마시고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또 길지 않고 하더라고요. 짧으면. 네,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짚어볼 거는 이준석 대표가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후보의 무한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언중유골이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일견 보면은 후보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존중하는 하지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선대위 체제가 잘 됐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당신의 책임이다 이런 취지로도 동시에 해석이 되거든요. 그 연장선 상에서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표현도 비슷하게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표현들이 왜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가 않냐? 요거는 그냥 제가 분석을 해보자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마땅히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와 대표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사실 어찌됐든 간에 후보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당무 우선권이라는 표현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후보의 어떤 결정 사항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명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불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따라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모호한 표현들을 계속 그러니까 속내를 좀 내비치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연이어서 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청년 정치인이고 이제 이 당무 우선권은 당연히 후보에게 가지만 그러면은 당대표는 뒷방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직접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해본 바 자신은 당연직으로 상임 선대위원장이다.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역할을 할 거다 이 얘기를 했고 그동안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가장 선두주자잖아요. 그러면은 최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 이준석 패싱 이렇게 얘기되는 거 파업까지 이를 만한 사태였다.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파업은 좀 극단적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패싱이처럼 오해를 살 만한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의 일들이 지금 계속 누적되어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공개적으로 뭐 이수정 교수 영입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고 했으면은 뭐 적어도 그 윤 후보와 이후 이 대표 간에 좀 논의 사항이라도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생략이 된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명색이 상임선대위원장인데 한번 좀 언질도 해주고 협의하는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여줬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윤석열 후보와 그 측근들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 보여서 좀 당대표가 한번 이렇게 좀 화를 낼 법도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문제 제기할 법도 하다. 이제 이것이 옳았느냐 그러느냐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평가가 내려질 텐데. 그 이준석 대표 요 패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만 중심으로 볼 게 아니고 좀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규정을 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6월 11일 날 전당대회 때 선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11월 5일 날 전당대회 때 선출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전당대회에 선출된 지도부가 하나 있고 후보군이 하나가 있는 거죠. 후보를 비롯한 후보 측근들이 하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어제 인사 나온 거 좀 대표적으로 봐보면요. 최고위원들이 6월 11일 날 전당대회 때 선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 직책을 받은 사람이 딱 두 명이에요.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인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공보단장을 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이라는 자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최고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자리를 받았냐면 선대위 부위원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선대위 부위원장은 아무 자리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인 자리일 뿐이고 실제로 그럼 자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의 자리를 더 받은 사람들만 자리 역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김재원, 조수진. 그렇죠. 근데 이 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표시를 해왔던 그런 인사들이잖아요. 반면에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좀 도태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나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역시 이 자리 역시 좀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권성동 사무총장 임명을 양보를 하면서 하나 좀 요구를 했던 게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나 이제 추경호 의원을 좀 중용해달라 이런 제안을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도읍 정책위 의장에게 특별한 자리가 주어지지 않은 거죠. 인사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보면은 지금 전당대회 때 선출됐던 주요 지도부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다 교체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면에 나서 있기 때문에 가장 표면적으로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런 불만들은 다 있고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한테 지금 선대위 인선이 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불만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청년 대전도 비슷하게 좀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 청년 대전.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만들어진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청년이라는 상징성을 띠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당대표 자체가 30대가 있고 그리고 또 함께 선출이 된 게 김용태 최고위원이에요. 청년 최고위원인데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일요일에 그 윤석열 후보가 후보 직속의 청년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내일을 제목이 그 청년위원회에는 이제 기존의 어떤 인사들, 청년 관련된 인사들이 없고 새로운 인사들이 대부분 들어왔거든요. 후보가 임명한 사람들. 물론 이제 그 뭐 사전에 연락도 하고 했다고는 지금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청년들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됐잖아요. 청년 보좌역도 다 분야별로 새로 임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짚자 그러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같이 안 가기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딸려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다 약간 움직임이 멈췄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금태섭 전 의원이 될 수가 있겠죠. 같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안 들어오게 됐고 지금 조국 흑서팀도 대체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 다 같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주 뭐 큰 거시 분석을 지금 박수문 기자가 해주신 거 다 탁월한 분석인 것 같은데 6월 11일 체제를 11월 5일 체제가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은 물 건너갔다? 뭐 완전히 문을 닫아놓지는 않고 있어요. 윤 후보 측에서도 설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어떤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아유 변경되기는커녕 지금 이 윤 후보 체제로 점점 공고화되고 있다고 분석해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김병준 전 위원장을 뒤집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완전히 닫아져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여태까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렇게 일종의 등용이 될 때는 또 삼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즉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도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파업을 하면서도 나중에 어떤 요구 조건 같은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파업에는 요구가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 요구 중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재임용이랄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요구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뜻이 같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뭐 삼위일체다 이런 표현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한테는 기본적으로 모든 권한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굳이 셋이서 나눠 갖자라고 하면은 나머지 두 명이 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래서 계속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파업까지 돌입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요구 조건을 내세울 텐데 그때 자신만을 내세우게 되면 명분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과 아마 같이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런 요구들이 당내에서 커진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 윤 후보의 지지율이 혹시 여론조사에서 빠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 요구가 커져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그래요. 가능성도 일부 있는데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가정이고 하나의 이제 가설로 존재하는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또 쾌히 또 여러 가지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한 달이 안 된 사이에 민주당은 리모델링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뒤늦게 12월 6일 날 출범한다는 이제 이 윤석열 선대위가 또 한 번 이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그땐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이 어제가 대선 D-100일 오늘은 99일 이제 두 자리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여론조사가 9개가 나왔어요. 근데 KBS 여론조사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35.5 대 35.5 소수점까지 똑같은 동률을 기록했는데 자, 이제 여야 양 캠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 기자님 너무 오늘 많이 놀고 계세요. 네, 그럼 이제 민주당 분위기 전해주시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하고 어찌됐든 목표는 연말 내진 연초에 골든크로스를 이루는 것 이게 지금 목표라서 연말 연초 지금 너무 빨리 역전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라톤에서요. 네. 2위가 1위를 계속 따라가다가 막판에 확 뒤집는 게 이제 그렇죠. 전략이잖아요. 네,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급하지 않게 가겠다. 지금 이제 차곡차곡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뭐 세대 청년 세대라든지 뭐 이런 여성 표심이라든지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제는 여기 지지했다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누구 지지자를 바꾸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이런 과정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내년 초쯤에는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낫겠다. 인물 대 인물로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낫다. 이런 게 이제 유권자들 마음속에 이제 파고들어서 잘 어필이 된다면은 이길 수 있다. 해볼만 하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어쨌든 어제 여론조사 나온 거 보고 굉장히 좀 만족해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만족해하고 고무됐다. 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천천히 따라잡겠다. 자, 제가 숫자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KBS 여론조사.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했고요.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은 21.5%,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 기자님,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세 번째 주말 움직였어요. 네. 맨 처음에 부울경, 충청권, 그다음에 호남은 또 나흘 동안 어제까지 일정이 있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효과가 있고 지금 이제 호남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광주 전남의 닷새입니다. 광주 전남 닷새. 네, 4박 5일이었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일정은 3박 4일인데 하루 전에 더 먼저 가서 이제 빈소도 가고 그랬거든요. 이번 주 또 호남을 갑니다. 세종 전북을 가는데요. 이번 주말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서히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세종 전북. 네, 이른바 이제 전북을. 호남이 그래도 민주당의 안마당이라고 평가를 받는 만큼 집토끼의 그런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좀 단결을 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지지율을 좀 올라가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광주 전남이었는데 마지막 날 일정이 영광이었어요. 영광이 어디냐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혹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럼 깜짝 뭐 이벤트라도 원팀 정신을 발휘하는 뭔가 있는 거냐 계속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묘하게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근데 그 여운을 당일 아침까지도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원래 이제 측근이라고 불리던 분들이 그렇게 남기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조금 난처해하는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조금 갈등과 미묘하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도 아까 말하는 보니까 후보 일정에 협조 안 한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한테도 처음 연락이 왔대요. 뭐 올 수 있냐 했더니 그 주말에는 이미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이미 말을 했다. 이미 말을 했는데도 자꾸 뭐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를 굉장히 불쾌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사전에 그러면 협의를 한 다음에 일정을 정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든 아예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돕긴 돕고 역할을 할 거다. 근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타나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그동안 선거 경선을 도와줬던 분들한테 이제 보온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아직 100일이라는 시간, 99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아직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이제 막판에 가서 마지막 새 결집을 할 때 좀 가서 이재명 후보 당선에 좀 기여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낙연 전 후보도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비토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근데 이제 좀 타이밍을 보고 있고 역할도 고민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박 기자님, 네. 이거 데칼코마니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같이 이제 경선 때 맹렬하게 이제 격전을 벌였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의원, 사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만 계속하다가 3주 이상 흘렀거든요. 그럼 전 경쟁자들은 선대위 합류는 없어요?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제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뭐 청년 대전이다 아니면 또 6.11 전당대회하고 11월 5일 전당대회 뭐 대결이다. 체제 전환을 뭐 또 지금 하고 김종인 있다. 전 위원장 뭐 인사들도 안 왔다. 이런 네.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보자면 결국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게 예전에 제가 그룹 무대, 솔로 무대 이런 표현을 한번 네. 해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이 가는 그룹 무대를 만들어서 대선을 승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처음에는 짰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지내다 보니까 혼자서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네. 솔로 무대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힘으로 누르는 그런 모습이 있고 네.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조율은 잘 되지 않았지만 결국 강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선 상에서 이 나머지 두 명의 이 경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승복은 했으나 합류는 안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끝까지 목을 맬 필요는 없는 걸로 그렇게 좀 이제 판단을 한 걸로 해석이 되고 다만 이제 보면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의 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합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지금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이 경선 주자들이 좀 입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홍준표 의원은 나름대로의 자기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류할 가능성은 없고 또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지금 조용히 있는 건 아니에요. 청문 홍답을 통해서 계속 뭔가 이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불행한 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고 여야 후보들을 다 지금 까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지지는 또 계속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아까 언급하신 이른바 파업이라든가 사태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의 입장을 보면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이 자리 싸움, 이른바 감투 싸움을 하면서 선대위와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시각인데 일리가 있습니까? 근데 뭐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왜 야당 출입 기자인데 왜요? 왜? 판단해봐요. 아니요, 제 판단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으니까요. 아, 그래요? 당내에서 두 가지 입장이 다 있어요. 지금 이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원팀 정신을 잊었느냐고 오늘 바로 글을 썼거든요. 이준석 대표 파업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반면에 그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칭찬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소위 의리 캠프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되고 있는데 자신이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 체제를 다시 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요. 연일 최근에 좀 중도층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이 입장과 전략이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일전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이거 철회하면서 뭐 언론은 철회다, 뭐 유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표 50조 같이 논의하자. 윤 후보에게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토 보유세를 이거 저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접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전략입니까? 그 제가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뭐 핵심 관계자와 급하게 이제 점심을 먹고 바로 왔는데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연하다. 유연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이제 하는데 사실 우리가 뱉은 말은 좀 지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이 소득주도성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하겠다는 용기가 가끔은 이제 지도자로서 필요한데 그래도 약속을 했고 공약했으니 해야 된다고 하다가 좀 이렇게 끝까지. 좀 어려워진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니
이게 안 된다는 여론이 높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좀 판단이 쓴다. 그럼 과감히 뒤로 빼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책적인 좀 유연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근데 자칫 이걸 그러면 너무 가벼운 건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우려하는 대목이 의회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반대하는 사람을 좀 더 설득을 하고 같이 협상을 하면서 그럼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법안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런 과정을 좀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사회적 대타협, 정치적 대타협을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의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거는 하도 반대를 하면 그럼 그렇게 많으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측근들이 국회 경험이 많은 분들이 좀 도와가면서 당이 많이 서포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안주 정책위 의장이 이 50조 원 좀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자간담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림이 민주당 내 이전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당내에서 일부 반발 있고 정부 반발 있고 이런 그림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 정부의 입장이 좀 차이가 났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건 그래서 저도 정치적 그 50조 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선언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장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 그렇죠. 그 안에까지 어떻게 정부 예산안에서 담지 못하잖아요.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특검도 사실 받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네네. 사실 진짜 진척된 건 없잖아요. 좀 그런 좀 선언적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점심 먹은 핵심 관계자가 이재명 후보예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들이랑은 안 먹더라고요. 네,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물론 준비되어 있죠. 오늘 간식은요. 비타민C 음료. 음료는 저희가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요. 비타민C 음료. 요즘 굉장히 좋아합니다. 있으면 하루에도 막 두세 병씩 먹는데 없으면 못 먹죠.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비타민C 음료 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NFT 얘기했는데 흥미로웠다. 뭔지 이해가 됐다. 청취자분들 의견이 엄청 났었죠. 그래도 어렵다. 네. 뭐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의견이 폭발이에요. 네. 자, 그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앞다투어 NFT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어서 게임사들이 NFT에 주목하고 하겠다 나서고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걸 오늘 이야기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게 거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네, 인지를 하시기만 하셔도 아마 엄청나게 이제 빨리 가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사들이 NFT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NFT 그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인감 도장처럼 디지털에 있는 어떤 파일에다가 이렇게 이게 내 거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미술 작품이라고 치면 그거는 뭐 디지털에 있는 파일이나 아니면은 내가 뭐 컴퓨터 인터넷에 있는 파일이랑 다를 바가 눈으로 볼 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성이라고 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에서 NFT를 쓰면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 아이템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 아이템. 네, 그러니까는 비싼 거 많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집 한 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검, 뭐 방패, 집을 팔아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뭐 1억, 2억의 막 아이템이 판매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NFT로 찍어서 이거는 네 거야라고 해주면 게임상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이 자기 소유의 NFT를 가지고 저렇게 활동하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내 인감 도장이 찍힌 아이템. 그렇죠. 게임사에서 인정해주는 이렇게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게임 안에서만큼은 활용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사들도 뭐 NFT나 아니면은 이런 게임에 뭘 하겠다라고 하면 갑자기 주가가 뭐 오르기도 하고 최근에 또 메타버스 회사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제페토나 아니면 SK텔레콤의 이프렌드 이런 데들도 어제 그제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도 NFT 하겠다. 메타버스 안에도 NFT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게임 안에 있는 특정 건물이나 특정 나무 뭐 이런 것들을 NFT로 찍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소유권을 주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네네. 최소한 이게 일종의 부동산처럼 이게 그 사람 거네. 라고 이제 보여주고 또 거꾸로 그 사람은 야 이게 내 건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걸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 NFT를 사라고 게임사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약간의 사용성이 조금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게임을 초기에나 조금 하다가 네. 지금은 워낙 게임들이 진화돼서 네네. 하나의 가상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왜 좀 이제 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뭐 윽박지르거나 폭력으로 아이템을 갈취해갔다 이런 이제 범죄 기사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한검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NFT를 빡 찍어 놓으면 그렇게 불법으로 가져갈 일은 없겠네요. 네, 그렇게 되고요.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요, 이제 돈을 어느 수준으로 버느냐. 지금 최근에 플레이 투 언이라는 새로운 단어도 나왔어요. 요거 궁금했어요. 플레이 투 언 줄여서 알파벳으로 P 숫자 2 투죠. 알파벳 E, P2E 이게 플레이 투 언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너 그렇게 게임해서 뭐해? 게임한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아유, 많이 듣던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플레이 투 언은요. 게임에서 쌀이 나온다입니다. 게임에서 돈이 벌린다. 밥을 먹을 수 있다. 플레이 게임하는데 투 언이 이제 번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돈을 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페이 투 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게임을 잘하려면 아이템들을 유료로 막 사야 되니까 게임을 하는데 돈이 들었죠. 아, 이기기 위해선 돈을 지불해야 그렇죠.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구조가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이에요. 프로게이머가 아니어도. 그렇죠.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실제로 이게 사회 변화인데 이제 이 현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이 NFT 기반의 플레이 투 언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의 이름이에요? 네,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지금 필리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필리핀에서 뭐 아시겠지만은 필리핀의 월급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평균 월급은 100만 원 수준인데 이건 통계적인 값이고 실제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이 버는 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0만 원 수준이거든요. 월. 네, 월. 근데 이 게임을 하루에 8시간씩 하면 한 100만 원 정도에서 120만 원 정도가 벌린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뭐 남녀노소 심지어는 이렇게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할아버지들도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8시간씩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필리핀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도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 플레이 투 언이 불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VPN처럼 우회를 해서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불법이고요. 해외 서버에 접속해서. 네, 근데 굳이 필리핀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환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NFT 아까 똥땅땅 찡그는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의 돈이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덜 하잖아요. 하루 8시간 일해서 한 달에 월 100이라는 소득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저소득인데 그렇죠. 필리핀에선 고소득이다. 네, 말씀드린 대로 기존보다 3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NFT 기반의 전 세계가 똑같이 하는 게임이 되면 이른바 동남아시아 지역 쪽은 오히려 실제 노동,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말했던 노동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를 운행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이 8시간씩 클릭하고 10시간씩 클릭하는 게 돈이 더 벌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저는 것이죠.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고령 어르신들 중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분들이 과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새벽에 폐지를 주무시는데 요새 날씨가 춥고 오늘 또 새벽에 비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냥 그 카트 하나 끌고 폐지 주무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야 8시간 게임을 하면은 월 100만 원이면 폐지 줍는 것보다 낫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필리핀에서도 뭐 약값을 벌기 위해서 어떤 할아버지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게임을 처음에 그럼 공짜로 시작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말씀드린 대로 NFT라고 하는 어떠한 그 가상으로 찍혀져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건데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네, 한 3개 정도의 돌을 가지고 이 게임을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포켓몬처럼 이게 여러 개의 귀여운 캐릭터들을 조합해서 알죠. 그 안에서 좀 더 능력치가 센 게 나오면 아이템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처음에 돌 3개를 사야 되는데 그 돌 3개가 하나당 한 32만 원 정도. 그러니까는 3개 사면 100만 원 돈이 들어요. 어우, 이게 초기 투자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사람들이 월급 한 2-3달 월급을 쓰잖아요. 이게 스마트폰 한 대 값이네. 그렇죠. 대략. 근데 이랬더니 또 희한한 비즈니스 모델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장농 같은 개념인데요.
처음에 이 사람들을 심사를 해요. 네네. 그래서 나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미리 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를 사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뭐 7대3, 6대4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데 농장주가 논이나 밭을 대여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희한한 게 그들의 언어에서 스칼라십, 그러니까 장학금 제도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의 엑스 유니버시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우리가 그 게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야, 이게 뭐 장난 유희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는 정말 노동의 우리가 근원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수준까지 돼버리는 이런 좀 희한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짧은 시간에 NFT를 이용해서 P2E, Play to Earn,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소장농, 사이버 소장농이죠. 네. 사이버 농장주. 이런 관계까지 형성된다. 노동관념을 바꾸고 있다까지 가봤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진진한 세계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될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IT본부 함께했고요. 자, 5059님 NFT 설명 중에 여기서 들은 게 제일 이해가 잘 돼요. 다행입니다. 예, 김덕진 부소장님 짱. 자, 비타민C 음료 받으실 분입니다.